안녕하세요. 올해 쉰을 맞이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아내와 토끼 같은 자식들의 엄마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여자입니다. 나이 한 살을 더 먹으니 지난 날을 되돌아보는 여유가 생겼는지 과거가 문득 떠오르고 있는 요즘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지금의 가정을 이루기 전에 있었던 첫 번째 남편과 시댁에서 겪은 일입니다. 화가 나면서도 속이 시원한 제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너무나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저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중학교도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나 싶으시겠지만 그 당시 저희 집은 그만큼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부터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고 낮에는 전단지 알바를 하며 집안 살림에 보탬을 들였어요. 그렇게 청소년 시기를 지내고 나서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공장 자리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공장들은 하나같이 중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저를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을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치르게 되었고 그렇게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지게 되었네요. 그리고 19이 되던 해에 김치 공장에 취직하게 되었답니다. 매일 일만 하며 5년의 세월을 보내서 가난의 굴레를 벗어날 줄 알았는데 거의 제자리였네요. 20대 중반이 되자 저희 집안에서는 직장도 있겠다, 나이도 찾겠다 하며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며칠 뒤 저는 제 의사와 상관없이 엄마가 마련해주는 선자리에 억지로 나가게 되었답니다. 엄마의 성화 때문에 여러 번 선을 봤지만 제 마음에 드는 남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매일같이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하셨습니다. 정화야, 넌 눈이 그렇게 높아서 시집을 어떻게 갈래? 지난달에 선봤던 우체부 말이야. 다른 여자랑 선봐서 다음 달에 결혼한단다. 네가 그 남자한테 시집 갔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앞으로 그보다 좋은 조건인 남자가 쉽게 나타날 것 같으냐? 엄마, 그 남자 뚱뚱하고 못생겨서 싫다고 했잖아. 아무리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도 그렇지 그런 남자를 나한테 갖다 붙여? 얘가 뭘 모르네. 남자 인물 볼 거 하나도 없어. 불 끄면 다 똑같단 말이야. 너 인물 보고 결혼한 이 엄마 꼴을 봐라. 평생을 고생하고 사는 거 안 보이니? 너만큼은 나처럼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허구한 날 선자리 알아보러 다니는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하지만 저는 결혼만큼은 제가 하고 싶은 남자와 하고 싶었어요. 머지않아 멋지고 착한 남자가 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엄마가 주선해주는 그저 그런 남자들과는 한 번의 만남이 전부였고 인연이 될 사람을 기다리고 기다렸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꿈에 그리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친구들과 계곡으로 여름 휴가를 떠난 날이었는데 물놀이를 하다가 제 슬리퍼 한 짝이 벗겨져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남자가 헤엄을 쳐서 제 슬리퍼를 잡았고 저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슬리퍼 한 짝을 신겨주었답니다. 이거 떠내려갈 뻔했죠? 네, 너무 고마워요. 그 순간 제 친구들 무리와 그 남자의 무리가 서로 집중해서 보게 되었고 제 슬리퍼를 찾아준 남자가 다음 말을 이었어요. 저 고마우면 저희랑 같이 맥주 한잔 하실래요? 친구분들은 어떠세요? 뻔한 멘트였지만 저와 친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좋다고 대답했고 함께 낮술을 마시게 되었답니다.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의 직업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제 슬리퍼를 찾아준 남자의 직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전자회사였어요. 거길 들어가려면 대학은 물론이고 백도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남자가 거길 다닌다고 말하니까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사는 동네도 그리 멀지 않아 만나기도 수월할 것 같았답니다. 저희는 술자리를 한 지 2시간 만에 거나하게 취했고 그 남자 역시 볼이 빨갛게 올라와서 혀가 꼬인 듯 말했어요. 경화씨, 저 사실 아까 슬리퍼가 떠내려갈 때 경화씨가 제 운명의 여자라고 생각했어요. 경화씨가 신데렐라고 제가 왕자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경화씨의 슬리퍼를 놓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사귀어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저도 마음속으로는 당연히 좋았지만
여자가 너무 쉽게 마음을 내주면 안 될 것 같아 한 번은 튕겼어요. 진식씨, 저는 사람을 한 번 보고 선택하지 않아요. 진식씨가 좋은 사람인지 확신이 들어야 제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그러자 그는 알겠어요. 앞으로 제가 최선을 다해 사랑을 바칠 테니 두고 보세요. 그리고 마음이 열리면 저와 결혼까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용기 있게 고백을 했답니다. 덕분에 제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며 저런 남자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말하며 무조건 잡으라고 조언해 주었답니다. 며칠 뒤 진식 씨는 제가 일하는 김치 공장 앞까지 찾아왔고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그 남자의 진심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매일 퇴근하면 작게나마 데이트를 하고 일요일에는 나들이를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식 씨가 저에게 경아야, 이렇게 매일 만나러 나오는 것도 이젠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라고 청혼을 하는 거예요. 비록 반지도 없고 낭만적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이 보여서 단번에 승낙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예비 시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답니다. 다행히 밝은 미소로 맞아주셨어요. 제가 온다고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정말이지 꿀맛 나는 식사였답니다. 시부모님의 웃음도 끊이지 않아서 더할 나위 없어 보였죠. 이윽고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며 본격적인 호구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만히 듣고만 계셨고 시어머니만 저에게 따발총을 쏘듯이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셨어요. 경아씨, 아버지는 회사 어디 다니시니? 엄마는 뭐 하시고? 경아씨 대학은 어디 나왔어? 저는 시어머니의 질문 공세에 당황했지만 뭐부터 대답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저희 아빠는 이불 공장에서 일하시고요. 엄마는 방앗간에서 일하세요. 그리고 저는 국민학교까지 다니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냈어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셨는지 입을 벌리고 한참 동안 제 눈을 쏘아보셨어요. 뭐라고? 국졸이라고? 부모님은 이불 공장의 방앗간? 시어머니는 한숨을 길게 쉬고는 진식 씨를 향해 야 이놈아, 어디 여자가 없어서 이런 못 배우고 가난한 애를 데리고 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기가 찬다, 어? 뭐? 국졸이라고? 이 물건 당장 내보내! 라고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화를 내는 시어머니를 보고 겁을 집어삼켰고 고개를 떨구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어요. 게다가 저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는 진식씨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욕만 잔뜩 먹고 저와 밖으로 나왔답니다. 알고 보니 진식씨는 시부모님께 저에 대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았대요. 제가 그렇게 창피하고 부끄럽냐고 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좀 극성이어서 미리 말하지 않았어. 괜히 네 학벌이랑 직업, 집안 이야기를 미리 말했다면 경아 너를 만나시지도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미리 말하지 그랬어. 그럼 조금 전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길게 말할 거 없어. 어머님이 저렇게 싫어하시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 우리 여기까지 하자. 그렇게 홧김에 헤어지자고 말하자 진식 씨는 경아야, 부모님을 어떻게든 설득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줘. 며칠 안으로 내가 허락을 받을게. 라며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에 저는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 그 사람과 헤어질 자신이 없어서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전 진식 씨가 결혼 승낙을 받을 때까지 만나지 않고 기다렸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그이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의 마음을 열지 못한 것 같았죠. 결국 저는 진식 씨와 이별을 결심했고 마음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저에게 벌어졌습니다. 제가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내과에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산부인과로 가보라고 하셔서 크게 놀랐어요.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 임신 4주차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답니다. 이로써 진식 씨와의 이별은 물 건너갔고 당장 그에게 연락해 제 임신 사실을 전했어요. 이윽고 제 앞에 나타난 그 남자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맑은 미소를 지으며 달려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더군요.
경화야, 이제 됐어.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겠어. 저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임신으로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겠다는 진식 씨의 말이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자기만 믿고 일주일만 기다리라더니 빨리도 나타난다. 그러자 진식 씨는 미안하다는 말을 100번 넘게 하며 제 손을 잡고 시댁으로 다시 인사를 가자고 꿰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처럼 수모를 당할까봐 겁나서 못 가겠다고 했더니 그이가 다 막아줄 테니 걱정 말라고 용기 있게 말하며 저를 시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번엔 진식 씨가 미리 말해두었는지 시부모님은 저를 보고 화를 내시진 않았어요. 다만 표정이 너무 어두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잠시 후 시어머니가 마른 입술을 떼며 조용히 읊조리셨습니다. 너 임신했다고? 그게 정말이니? 네, 어머님. 제 대답에 시부모님은 나란히 한숨을 하며 연거푸 내쉬었고 한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시아버지가 제 눈을 보시며 아가, 잘했어.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다. 라고 결혼하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제야 저는 긴장이 풀려 눈물이 마구 쏟아졌고 시아버지께 고맙고 감사하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와 진식 씨는 100년 가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짧은 신혼여행을 다녀와 제가 살게 된 곳은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시댁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사는 걸 원하셨답니다. 아무래도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이니 저의 시집살이는 당연한 분위기여서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하여 제 시월드는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한 달 동안 시댁에서는 한복을 입으라고 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을 차리는 건 물론이었고 제가 김치 공장을 다녀온 후 저녁상을 차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어요. 게다가 매일 나오는 빨랫감은 세탁기가 아닌 손으로 빨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야 때가 잘 빠진다며 제 손에 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셨네요. 저는 그 정도 시집살이면 참고 견딜 수 있겠다 싶었어요. 14살 때부터 허드렛 일을 해왔기 때문에 몸이 힘든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굳은 시집살이에도 밝은 저를 보며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얼마 뒤부터는 제 속을 뒤집기 시작하셨어요. 얘, 너 지금 네 속옷을 남편 속옷 위에 올려둔 거냐? 내 눈이 잘못된 게 아니지?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게 잘못된 일인지 몰랐습니다. 무식한 국졸 아니랄까봐 하는 행동에서 무식이 줄줄 흐르네. 내 아들이 너보다 아랫사람이니? 어디 서방 속옷을 밑에 깔고 있어?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무지해서 몰랐어요. 앞으로 절대 남편 옷 위에 제 옷을 올리지 않을게요. 그날은 제 사과로 무사히 넘어갔지만 시어머니의 교육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였어요. 이튿날 새벽에 아침상을 차리고 시부모님과 남편을 부르고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처음 반찬을 가지고 시비를 거셨어요. 이거 어제 저녁에 먹은 나물무침 아니냐? 얘가 지금 밥상을 편하게 차리려고 머리를 쓰는 게냐? 아니면 국졸이라 무식해서 몰라서 똑같은 밥상을 차린 게냐? 네? 그게 어제 먹었던 반찬을 또 내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머님? 저는 정말 궁금해서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밥숟가락을 바닥에 내리치면서 너는 잘난 남편 만나서 시집왔으면 제대로 며느리 노릇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역시나 무식해서 밥상 차리는 것도 일일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냐? 당장 반찬 다시 만들고 밥상 다시 차려라. 라고 하시며 시어머니는 한 번도 같은 반찬을 내며 밥상을 차린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새로 반찬을 만들어야 했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식사를 마친 후에 설거지까지 다 하고 공장에 지각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 생활은 지속되었고 저는 적응을 하며 시어머니께 모두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월급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시댁에 와서 받는 첫 월급이니 시부모님 용돈과 사장님이 애썼다고 직원들에게 나눠주신 김치를 가지고 퇴근을 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용돈과 김치를 선물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봉투를 살짝 벌려 금액을 확인하시고 하시며 혀를 차셨고 제가 드린 김치를 저에게 밀었습니다.
꼴랑 10만 원이 뭐냐? 나가서 돈 번다고 시집살이를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면 용돈이라도 두둑이 넣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공장에서 만든 싸구려 썩어빠진 김치는 못하러 가져왔어? 우리 집은 직접 담근 김치 아니면 젓가락을 대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거 갖다 버리든지 네 친정집에 갖다 주든지 해라. 칭찬을 받을 줄 알았던 저는 무시를 당하며 김치를 돌려받았고 월급 봉투에서 돈 10만 원을 더 꺼내 시어머니께 드렸답니다.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매일 자존감이 낮아져 시무룩하게 있는 날이 덜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며 미안하고 고맙다며 한마디씩 해주었어요. 그럼 단순한 저는 다시 힘을 내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방앗간에서 일하시는 친정엄마가 오토바이를 타고 떡 배달을 가시다가 승용차와 세게 부딪히는 큰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이 일요일 오후였는데 제가 집안 청소를 하는 중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고 알려주셨답니다. 예, 네 엄마 교통사고 났단다. 심하게 다치진 않았으니 걱정 말라신다. 별일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와 달리 저는 너무 놀라서 어느 병원이래요? 얼마나 다치셨는데요? 안 되겠어요. 저 지금 당장 가봐야겠어요. 하고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